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6.6% 올랐고, 네. 4개 종목이 13% 올랐는데, 8개는 평균은 92%, 93% 올랐다. 장기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나타내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제 이걸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게 서정교 TV에서 제가 이제 배터리 IC는 왜 반도체 팔고 2천이 사라는 걸까 하는 방송이 작년 12월 6일 날 했어요. 이때 이제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이제 요 무렵에 사실은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롱숏하는 이제 펀드들이 주력으로 이제 생각했던 포트폴리오가 반도체롱 2천지 숏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반도체를 띄우고 2차 전지를 까야 되니까 계속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채널 같은 거를 막 활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막 몰고 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한 거니까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1대 거의 한 수천의 싸움이었는데 일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겼으면은 이겼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부추겨갖고, 이제, 저를 이제 자른 거니까, 이건 진짜,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된 건데, 이때도 제가 12월 6일날 얘기하고, 처음에는 2차 전지가 나빴어요. 반도체가 더 좋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 달 동안에, 12월 6일날 코스피가 2393이었고, 1월 5일날, 2023년 1월 5일날 2265로 한 마이너스 5.4% 빠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는 4개 평균해서 0.5%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제가 추천했던 이제 8개 종목은 마이너스 12% 빠졌어요. LG전소는 이때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습니다. LG화학도 마이너스 15% 빠졌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안 좋았거든요. 작년 12월 달에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달 동안 딱 놓고 보면은 머리도 없어갖고 사기꾼처럼 생겼는데 진짜 사기꾼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6월 29일까지 해서 이제 기간을 길게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4개 종목이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6.6% 올랐고 4개 종목이 13% 올랐는데 8개는 평균은 92%, 93%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부분이 가치라는 부분이 길게 보면은 길게 볼수록 더 이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장기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나타내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제 이걸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3년 안 갖고 갈 거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이거는 기업 가치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때 시장의 패션, 이제 분위기, 그다음에 수급, 차트 이런 거를 갖고 사실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차트 보고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차트 잘 보신다는 분이 에코프로가 3년 뒤에 반토막이 났거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주제 넘은 짓이에요. 차트쟁이가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차트는 어디까지나 대응을 하기 위한 도구고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이런 관점 정도만 사실은 적용이 가능하지 차트 맥락 들여다보고 있어갖고 10년 뒤에 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구분해갖고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접근은 3년 뒤에 주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서 3년간 이 회사랑 동행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그게 투자고 반면에 난 3년 싫어. 좀 지겨워갖고 3년 동안 어떻게 들고 가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투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셔갖고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제 차트를 보셔도 되고, 수급을 봐도 되고, 특정 전문가를 의존하셔도 관계없고, 동전을 던져도 되고, 신점을 봐도 되고 관계없는데, 일단 그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갖고, 2차 전지가 이제 미래 산업 전망이 어떻고, 배터리 IC가 그거 계속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10년치를 땡겨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주제 넘은 얘기라고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주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10년 뒤에 주가를 땡겨와갖고 이렇게 싸다 비싸다는 얘기할 능력도 없고, 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른 형태의 접근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딱 구분해서 사실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투기다. 나는 투자다. 양쪽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네. 이게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자유주의를 이제 창조한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그 화폐 경제학, 머니 미스치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게 얍섬의 돌화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얍섬의 돌화폐 라인. 엄청 커요. 이게 화폐예요? 화폐예요. 이게 큰 돈이에요. 이거는 아마 한 수천만 원 할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단위가 이게 돌이 크면 클수록 이게 비싼 겁니다. 거겠죠. 예, 비싼 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화강암이고 야프 섬이라는 섬에서는 이제 가지고 다니기 힘든 라이라는 돌을 화폐로 샀습니다. 아까 못 갖고 다니겠죠? 이 돌은 기둥으로도 안 쓰고 집 짓는 기둥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는 이 돌이 화폐로 쓰였는데 그 이유는 라이라는 이 섬에서 안 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화강암인데 이 섬은 이제 나무만 있고 화강암이 없었고 화강암이 있는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거는 좀 멀리 가야 되는 인근 섬에 가서 배를 타고 돌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는 거죠. 네. 희소성. 거기서부터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돌을 갖고 와서 운반해서 자기 집에 딱 놓고 이제 이거 김짝 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배에다가 큰 돌을 싣고 오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자빠질 수 있잖아요. 돌을 빠뜨릴 수 있잖아요. 바다에 빠뜨려도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갖고 오다가 바다에 빠뜨렸어라고 공증을 해주면 그러면 그 돌이 있는 걸로 쳤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계속 돈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야 이게 이제 화폐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재산이 한 몇 억 있는데 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다 은행에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있다는 게 이제 숫자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사실? 은행이 갑자기 이거 갖고 와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그러면 그 돈은 나는 재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이제 그거 사이버상에만 이거 존재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게 무슨 돈이냐고 하는데 통장에 찍힌 거는 뭐 짜다리 다릅니까? 내가 이제 1억 있는데 이 1억을 이제 김 작가님한테 드리는데 이체해서 하면은 여기서 1억 빠져서 통장에 1억 찍히면 그러면 돈이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나 다를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한테 있고 당신한테 있다는 그 믿음이지. 믿음. 예. 그러니까 돈을 10,000원짜리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제 1억 이렇게 해서 넘겨도 네. 되는 거지만 꼭 굳이 안 넘기고 숫자만 기록해서 그 숫자만 넘기면 그러면 그게 이제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 돌 갖고 와서 쓰지도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그 김 작가님한테 이게 1,000,000원짜리라고 하면 1,000만 원 물건 사고 2,000만 원 줄 때 원래는 이거 운반해갖고 김 작가님 대가피고 놔야 되거든요. 안 놔도 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박 작가 거 이렇게 썼던 거 지우고 네. 김 작가 거 이렇게 쓰면 넘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빠뜨려도 관계없다는 거고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금본위제 때는 예. 사실 돈이라는 거는 이제 금하고 교환할 수 있는 증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가면은 은행 가서 지폐를 제시를 하면 돈을 주고 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좀 쭉 발전해 갖고 미국만 금을 다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 1대5나 뭐 1대10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게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태로 있다가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미국한테 우리가 너네 달러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금을 이제 우리한테 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그 뉴욕에 준비은행이 갖고 있는 금괴를 배에 실어 갖고 파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뉴욕에 있는 금에다가 이게 원래 미국 금인데 X하고 프랑스 금 해서 넘어간 걸로 됐다고.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활 역시 앱서베의 돌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종이 조각을 은행에 애치해 두었음에도 여전히 그만큼의 부를 직접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폐란 재질이 무엇이 되었든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며 그 믿음을 통해 각자가 사용한 화폐를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가치라는 거는 사회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으면 있는 거고 그게 내가 믿으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참여자들이 다 이 주식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네. 라고 이제 다 같이 합의를 하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제 가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돌화폐하고 그 다음에 금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지폐하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하고 네. 이 네 개 사이에 차이는 없다는 거죠. 실제 여기 보면 요 왼쪽에 있는 10,000원짜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10,000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한 10만 원 해요. 이거 국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가 아니고 막 네. 똑같은 10,000원이긴 한데 네. 이게 발행되고 연도가 꽤 된 거여 갖고 네. 희귀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그래서 이제 화폐 수입상들한테 가서 이 10,000원을 주면은 10만 원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지켜져 있지만 10,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인 거는 네. 사회적인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거는 뭐냐? 가치라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사물로부터 유래한 것인가? 혹은 개인의 감정이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이렇게 이제 논하는, 이게 이제 가치론의 되게 오래된 철학적인 거고요. 이거 뭐, 말씀드리면 되게 기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주관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용이라고, 효용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효용이란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건가 하는 게 그게 이제 주관적인 가치라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음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을 갖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다른 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주관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고,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쭉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가치란 사회적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 객관적인 거 가치하고 주관적인 가치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가 있어서 그 본질 가치가 시장에 반영돼서 그게 이제 주가가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는 하여튼 뭐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가 같이 동반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하고 주관적인 가치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주식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게 10,000원을 매겼다가, 어떨 때는 10만 원을 매겼다가, 어떨 때는 1,000원을 매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믿음이 변하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패션, 그러니까 이제 PR에서 저기 멀티플을 몇 배로 주느냐, 이런 거하고 사실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고,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딱 계산해서 기술적으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예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교주적인 접근은 절대 금물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식 가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식 가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가치주, 성장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얘기예요. 가치주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치주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맨날 말만 하면 워렌 버핏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치주 하면서 얘기한다고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라고,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이제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가치는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관적인 가치는 인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Narrative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이제 어떤 이야기. 그 Narrative가 바로 이제 주관적인 가치, 인기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그 Numbers가 객관적인 가치, 기업 실적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 얘기가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 이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다라고 하는 게 주로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러티브하고 관계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하는 게 이제 기업 실적하고 관계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넘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중요하고 넘버도 중요하고, 내러티브하고 넘버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가에 따라서 단기 투기자, 장기 투자자로 나뉘는 거고,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런 장기 투자를 이제 주로 하는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정통파 스타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숫자, 넘버스에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많이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미래의 기업 실적, 객관적 가치를 주로 하되 투자라는 관점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주관적인 가치, 시장의 인기도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밸런스와 하모니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싼지 비싼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하는 도구가 있어요. 많이 쓰는 도구.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크게 보면 총 4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DCF라고 그래서 Discounted Cash Flow,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고, 두 번째로 PER, Price Earning Ratio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 있고, 세 번째로 PBR, Price Book Value Ratio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고, 네 번째로 EV EBITDA, 기업 가치를 세전 영업이율로 나누죠. 4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DCF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해갖고, 그거를 이제 매해 할인율로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역산해서 구하는.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에 기업이 벌어들일 돈을 다 현가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본질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에요. DCF가.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당장 내년에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지도 모르는데 100년 뒤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은 가장 정확한데 가장 이제 본질적인데 이 숫자 자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DCF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확실하지만 이 방법은 거의 다 안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나온 겁니다. 아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셔갖고 이 1 플러스 R분의 CF1 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러니까 이제 DCF는 동적인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평가한 거라고 하면은, PER은 CF1, 요 하나를 이제 그 스냅샷을 찍어갖고, 요거를 기준에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CF2 거를 해갖고 PER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CFN 거를 갖고 계산한다든지, 그 시점별로 스냅샷을 찍어서 그걸 갖고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에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에서 이제 요거를 보통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보다는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회사의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행 주식수는 알기가 어려워요. 네. 발행 주식수 확인하시려면은 이제 다트 열고 들어가셔갖고 네. 그 이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행 주식수를 사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사실 좀 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도 PR이 나오거든요. 이걸 갖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구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없으신 분들하고 딱 차이가, 구력이 없으신 분들은 주가를 보통 얘기하고, 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총을 얘기합니다. 예. 시총을 자꾸 얘기해야 시총해서, 그럼 이 회사 얼마가 벌었지? 아, 1조 벌었구나. 시총 20조네. 20조 나누기 1 하면은 PR 20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은 다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주가 얼마 이렇게 자꾸 접근하지 말고 시총이 얼마다,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따라 갖고 그 부분이 제일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PR도 빨리빨리 계산이 되니까 시총 얼마다 이거를 자꾸 좀 익히시는 연습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그 장부상에 있는 그 가치를 이제 그 주가로 나눈, 주가를 이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이제 그런 건데,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거는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은 회계 장부상에 기록된 이 순자산은 구입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 기업을 내가 100% 다 인수해갖고 시장에 팔았다고 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돈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지나간 거라서, 여기서 표현되는 PBR은 지나간 거라서 사실은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밸류에이션 도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PR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PBR보다는. PBR이 쓰레기다라고는 이제 워렌 버핏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PBR은 그렇게 좀 유념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EV, EBITDA.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 많은 회사들.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확 줄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막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PR을 계산하면 PR이 되게 높은 걸로 나와요. 반면에 삼성 SDI는 주문 받은 게 없어갖고 지금 현재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놀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는 PR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 한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가 삼성 SDI가 저렴하니까 이거 사라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회사들은 EV, EBITDA로 접근하는 게 훨씬 타당하고요. EV, EBITDA로 보면 이제 LG엔솔이 삼성 SDI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PR로 보면 이제 삼성 SDI가 네. LG엔솔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PR 숫자는, 수치는. 네. EV, EBITDA로 보면 절반밖에 안 돼요. 2배 받을 만큼 하거든요, LG엔솔이. LG엔솔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실 좀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네, 예,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거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요걸 이제 한번 PR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지 한번 제가 네. 조금 보여드리려고. 요 자료 이제 표하고 만든 거는 이제 그 한주주님이라고, 아, 네. 예, 예, 그 아주 아름다운 미녀분이, 네네. 예, 제가 숙제를 내갖고 한번 조사해봐라 해서 네.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2년에 EPS가 4.44, 23년이 3.34, 24년이 7.24, 25년이 9.7 이렇게 나와요. 요 자료는 이제 아마 삼성증권 쪽 자료 갖고 온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23년 확 줄잖아요. 마이너스 24.8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올해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22년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PR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사서 앞으로 이 회사가 벌어올 돈들이 나의 몫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PR이 중요한 거지 과거의 PR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22년도에는 23년에 마이너스 25% 이제 EPS 성장하는 저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갖고 저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한 300불 넘어서까지 갔다가 훨씬 더 갔을 겁니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던 게 바로 23년에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라는 저게 반영돼서 그런 거고요. 올해 반면에 이제 100불 찍고 지금 426불까지 갔잖아요. 올해 크게 올라간 거는 24년에 EPS가 116.7% 성장할 거라는 저 부분이 이제 사실 많이 반영돼서 주가가 오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PR 한번 보면 23년 예상 실적 기준 PR이 127.8이고요. 네. 24년 기준에서 보면 58.99, 25년 기준에서 보면은 44거든요. 싼 거 같으십니까? 비싼 거 같으십니까? 싸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갖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결국은 이 판단은 김 작가님이나 저가 둘이서 이제 서로 합의 봐서 싸다 비싸다 판단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에서 판단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시장에서 마켓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25, 44도 이 엔비디아의 성장률에 비해서 이거는 싼 거야 라고 다 같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그렇게 가면 네. 44인데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술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관련해 갖고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삼성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갖고 말씀드린 건데 네.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컨센서스 해서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예측치 내놓은 거를 보통 평균해서 네. 그걸 많이 쓰거든요. 이제 초심자분들, 뭐 중수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네이버 올라와요. 컨센서스 22년, 23년 나오고, 그걸 이제 EPS, 그 PR 갖고 이제 싸다 비싸다를 많이 판단하시는데, 네. 그거 다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올해 첨보라는 회사가, 네네. 여의도 증권사에 다 같이 추진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예측치로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 PR이, 23년 그 예상시적 PR이 대략 한 40배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성장성에 비해서 정보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샀는데, 실제로 1, 3분기 실적 딱 발표해 보니까 추정치에 마이너스 91%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30만 원 하는 게 지금 20만 원 깨고 한 19만 원, 18만 원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네이버 컨센서스를 보고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네. 판단했는데 이 네이버 컨센서스 올라온 그 숫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90%가 틀린 거니까 말도 안 되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정보를 기재했던 네이버가 책임을 지냐? 안 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데이터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얘기했던 거를 취합해 놓은 거니까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잘못 예측한 거잖아요. 그 애널리스트의 책임을 지냐? 안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실적을 직접 추정을 해야 된다. 대박입니다. 예. 근데 대개의 경우 실적 추정 해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회사여만 투자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풀이 되게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신 이제 능력의 범위.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적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네. 적어도 3년치는 실적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틀려도 관계없는데 어렴풋하게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어렴풋하게 비슷하게 가야 되고 이제 실제로 발생하는 그 부분하고의 격차를 계속해서 좁히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다른 모든 것하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쉽게 이제 그 월 10만 원 유료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종목 준 거 사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네.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돈 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그러면 내가 실적을 추정해야 될 텐데 네.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뭔가?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먼저 이제 선택 딱 결정해 놓고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떻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적을 추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앞에 전장으로 잠깐 가시면 이게 PEG가 1.9가 나오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넘기시면 1.9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PEG 값이 1.9가 싼가 비싼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이제 PEG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테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P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기시면 이게 이제 피터 린치가 PEG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건데 네. PR은 단점이 스냅샷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연말에 이제 그 100만 원 벌어오고 똑같이 두 회사가 100만 원 벌어온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한 회사는 올해는 100만 원 벌지만 그 다음에 1000만 원 벌어올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한 회사는 100만 원 벌고 내년에는 1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PR을 주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네. 1000만 원, 올해는 100만 원밖에 안 벌지만 내년 1000만 원 벌 수 있는 회사한테는 올해 기준에서 훨씬 높은 PR을 줘야 되는 거고 네. 올해 100만 원 벌지만 내년에 10만 원밖에 못 벌 회사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PR이 되게 이제 낮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성장성을 감안한 이제 그 PR을 좀 수정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PEG, P/E Growth Ratio라고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을 기업의 성장률로 나눈 지표로 주가가 성장률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지표다. 이런 건데 이 피터 린치 책에 보면 PEG가 0.5 이하에서 매수하고 네. 1.5 이상에서 매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원리만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나타나는데 2020년 9월에 나스닥의 PEG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예. 넷플릭스가 1.39, 어도비가 1.54, 마이크로가 1.55 쭉 해서 테슬라가 6.44였고요. 아마존이 8.31이었고요. 네. AMD가 5.24였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1.5를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2020년 9월 달에 나스닥은 넷플릭스 빼고 나머지 주식 다 팔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가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 노란색 쳐놓은 부분이 2020년 9월입니다. 네. 이때가 11,000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5%가 더 올랐어요. 16,00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다시 1.39는 대략 한 2가 넘었을 테고, 밑에 8.31은, 아마존의 8.31은 뭐 12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도 간다는 겁니다.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 보면 2.81이 나오잖아요. PEG 값이. 나중에 고점 갔을 때는 이게 4나 5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더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PEG 값도 피터 린치가 1.5다 해서 1.5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네.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술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요 기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PEG 값이 많이 높은데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뭐 60% 정도가 들어온 거니까 그때가 됐으면 PEG 값이 진짜 많이 높았을 거잖아요. 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야, 이건 너무 과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가 고점인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서서히 주식을 좀 줄여나가고 현금을 좀 확보하는 차원으로 네. 접근하실 수 있었을 테고 실제로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재물에는 현금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많이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보시듯이 1088포인트까지 빠진 게 이게 37% 빠진 거고요. 네. 저때 워렌 버핏이 그때 미리 현금해 놨던 걸 갖고 애플을 저점에서 줍줍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